전쟁이 만약에 한두 달 안에 끝났어요. 그러면은 러시아 제재는 철회될까요? 더 심화될까요? 심하면 안 되겠죠. 저는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오. 왜냐면 FICC 리서치라는 말은 잘 그렇죠.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리서치 센터장. 네. 이런 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저는 이제 FICC를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네네. FI는 Fixed Income,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주식 빼고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CC는 이제 Currency, 환율, 환율. 그다음에 Commodity, 원자재, 그러니까 뭐 회사채, 그다음에 다른 나라 투자할 때 환율, 네. 그다음에 요즘 금융기관들이 많이 하는 대체 투자, 대체 투자. 글로벌 인프라, 글로벌 리츠,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실은. 그래서 요즘 많이 그 이제 투자가 다변화되고 있는데 네. 주식의 관점에서만 우리가 금융 투자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자산의 관점에서 금융의 어떤 움직임을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파트에서 좀 궁금한 것들. 네. 외환. 외환이라고 하니까 요즘 환율이 네, 며칠 전에 1250원도 돌파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도 한 1240원인가 얼마쯤 됐던 것 같은데 네,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게 우리나라 투자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환율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반기는? 환율이 안정화된다기보다는 해외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많이 약세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혹시 나중에 이게 원화가 강세가 되면 손해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해외 투자하기가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환율이 막 강세가 돼서 1,100원 됐다. 이러면 워낙 강세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거보다는 해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네. 훨씬 좋은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뭐 이렇게 약세가 되는 게 뭐 안 좋다 좋다 이렇게보다는 옛날에는 외환위기 때문에 환율이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또 외환위기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은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네. 환율의 상태에 따라서 해외로 더 많이 나가고 아니면 국내로 더 많이 들어오고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환율은 일단 뭐 미국이 금리를 상당히 빠르게 올리고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전 세계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연말까지는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투자의 시기를 길게 보면요, 뭐 한 5년 뭐 이렇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좀 강세가 되면은 한 1,100원 정도, 약세가 되면 1,300원 정도 이렇게 1,200원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1,100원대 되면은 해외 투자 많이 좀 해보시고 해외 주식이든 채권이든 그다음에 1,200원 넘어가면은 조금 국내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해외 쪽이 되게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1,240원, 50원이라도 네. 해야죠. 환율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율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섞어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 차이랑 환율의 이게 그 애매한 정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어떨 때는 가자 하고 어떨 때는 말자 하고 어떨 때는 애매하다. 어쨌든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환율만 기준했을 때는 어느 구간대에서는 어느 주식이 어느 나라가 더 유리하고 이제 그거 말씀해 주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전에 내신 책이 인플레이션 이야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우리는 디플레이션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고 그럼요. 있는 거고 네. 연준이 사실 요거 잡으려고 네. 요거 잡으려고 지금 금리를 3월 달에 0.25bp 올렸고 네. 지금 5월 달에 50bp를 생각을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는 하반기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네, 이게 실은 작년 3월에 나왔으니까 지금 가장 핫하니까 이 타이밍 맞게 잘했죠. 아, 그렇죠. 이게 만약 자. 디플레이션 이야기였으면 이제 네. 커리어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저 선배님 한 분 이거 디플레이 해가지고 저랑 반대적인 일정이 네네. 있었고,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급등한 이유가 네네. 원래 예상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요? 요거요?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지정학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혼합된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연준이 작년에 예상했던 경로로 가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이 지정학적 이슈가 확 부각되면서 지금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급등 뭐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2분기가 2분기. 4월, 5월, 6월이 집중될 것 같아요. 이 금리 인상이요? 상승. 자, 금리 인상은 아니고 금리 인상은
중앙은행이 이번에는 한 50bp, 다음은 뭐 75bp 이렇게 예정대로 인상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시장은 먼저 움직이죠. 매일매일 움직이는데, 야, 이렇게 되면은 빨리 올라가겠네? 그러면 미리 올라가 있어요. 시장 금리가 먼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왜 그러냐면 작년 말에 또는 올 초에 연준 또 월가 우리 애널리스트들 예측한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 각국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온 시점이 3월 그리고 4월까지. 그러면 정부의 대책도 이것만큼 강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먼저 나오고 뒤따라 나오고가 3, 4월에 나왔고 그렇죠. 4, 5월에 나오면서 2분기에 집중되는 흐름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오늘 정치 경제로 이 상황을 좀 설명하자는 거니까 네. 올해 11월에 미국이 그 중간 선거가 중간 선거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3분기하고 4분기는 좀 지켜보겠죠. 이렇게 했는데 네. 어떤지 잘했나 우리가 아니면 좀 못했나 좀 더 해야 되나 그러다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네. 한 11월, 12월쯤에 이거 갖고는 안 되겠는데 좀 더 올려야겠는데 좀 더 세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다고 지금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래서 경제만 갖고 전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급등했고 네. 이 문제를 처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대응이 같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같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땅돈 힘. 네. 책 제목이 땅돈 힘으로 나온 거. 요 책 뭐 센터장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 모르는 분은 부동산 책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땅돈 힘은? 지리적인, 이 지정학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고요. 땅. 정치, 경제,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인데, 지리적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머니 플로우가 많이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어떤 권력 관계가 결정지어지는 실은 지정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여기 반영시킨 것들인데요. 네. 석사 전공이 이제 정치 철학하고 국제 정치 이쪽이라서 네. 이 접근 방법 자체가 실은 좀 특이하긴 한데요. 그렇죠. 학사는 또 학사는 또 한문학과. 한문학하고 럭비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경제 중심적으로 금융 투자를 한 40년 동안 설명해 왔는데 네. 그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경제뿐 아니라 지정학적인 측면, 네. 그다음에 정치 경제, 그다음에 생각의 차이, 정치 철학 이런 것들로 이거 설명하지 않으면 지금의 각국이 왜 분란이 생겼고 이걸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무지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새로운 툴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정학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정치 한 측면, 네. 그다음에 경제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측면, 네. 그다음에 생각의 차이라는 정치 철학적인 측면, 네. 요 세 가지 이론을 더 가미해서 금융 투자를 분석을 해보자. 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한 제시를 한번 해본 거죠. 지정학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 이야기 이제 빠질 수가 없는데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진짜 이유는 뭔가요? 사실 저는 이제 언뜻 지금 이제 이렇게 장기화가 조금씩 되고 있으면서 느껴지는 건 네. 러시아가 그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경기 침체로도 가는 부분들이 있고 과연 여기서 러시아가 얻는 것들이 생각한 것보다 과연 많이 있을까라는 뭐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근데 뭐 얻는 게 없으면 또 러시아도 이런 걸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뭐 이런 갈등 이렇게 경제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푸틴의 침략 야욕, 아, 그럴 수 있죠. 팽창주의적인 그게 러시아가 원래 약간 팽창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워낙 땅이 넓은데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걸 지키려면 계속 나가야 돼요. 그것도 실은 지정학적인 어떤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 갈등은 정체성의 충돌이다. 그리고 가치의 충돌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서구적인 가치, 인권과 그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뭐 이런 것들을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이 전 세계 보편적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그 사람들은 러시아는 일단 그거는 서유럽의 가치고 우리 러시아는 유럽과 다른 독특한 문명이기 때문에 유럽과 경쟁하면서 큰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갈 거야. 네. 신유라시아주의라고 하는데
러시아 내부에서 옛날에 그 이렇게 유럽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피어트르 대제 같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가야 돼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종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방 종교회죠. 로마 캐톨릭하고 달리 종교개혁 이후의 모습들은 이 동방 종교에는 십자가 형태도 좀 틀려요. 네, 뭐 발목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로마보다 이 동방 종교에는 특히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이후로 이 로마의 정통성이 동방 종교로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유럽은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이고 네네네.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 너무 그거 위주. 이쪽 동방 종교와 이쪽은 공동체주의적입니다. 집단주의적이에요. 네. 그래서 무지하게 보수적이고 네. 전통과 어떤 가족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양을 강조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 동양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시해하고 아버지가 좀 잘못해도 그렇죠. 자 이런 문화를 여전히 갖고 있고요. 동성애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런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 네. 서유럽은 실은 너무 개인적인 걸 강조하고 물질 문명의 타락한 문명이고 우리는 우리들끼리 슬라브주의이기도 하면서 우리끼리 유럽연합과 다른 이런 유라시아 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그게 CIS죠. 러시아와 CIS로 구소련 국가 중에서 저기 유럽연합에 편합되지 않은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독자적인 발전 경로로 가야 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 문화 할 것 없이다. 서유럽의 이런 정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식대로 가야 돼. 네. 라고 주장하는 것들인데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특히 이제 푸틴이 도대체 뭘 두려워했을까 사람들이 나토의 동진? 우리가 보기에 나토가 러시아한테 미사일을 쏘겠어요? 멀쩡한데? 아무 일 없이?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은 사드가 여기 배치되면은 언젠가 우리를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 쏠지도 모른다 생각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우린 방어로만 생각하는데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그렇죠. 있죠. 당연히. 왜 그런가 하면은 정치 체제가 달라서 서로 다른 정치 체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실은 우리가 권위주의 국가라고 그러죠. 그죠? 자, 푸틴이 일단 제일 두려워했던 거는 나토의 동진으로 뭐 미사일 이게 아니고요. 네. 색깔 혁명이죠. 오렌지 혁명, 뭐 저기 우크라이나에, 그다음에 뭐 조지아의 무슨 색깔 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서구식의 그 문화들이 이렇게 이 러시아와 이 주변국으로 전파되고 하는 것들. 스며드는 것들이. 그러면은 이런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스타일을. 그렇죠. 자, 그것이 제일 두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 들어오게 지난 1월에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바로 들어가서 진압하고 나오죠. 이 유라시아는 우리끼리 이렇게 가야 돼. 자, 이걸 고집하고 있는. 그래서 러시아는 자, 이거 원래 우크라이나는 나라를 만든 지 29년밖에 안 돼. 30년이 안 돼.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예전에 한 300~400년 동안은 한 나라로 살았죠. 오랫동안 독립을 했던 나라도 있었지만 네. 자, 이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원래는 다 우리 거였어. 다 나였어. 자, 그러면서 역사적인 정통성 이거를 강조하고 실은 침공을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가 1990년도에 소비에트가 분할되고 자, 러시아로 이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를 전환할 때 너무 정신이 없고 그때 우리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잊고 있었는데 힘을 다시 회복하고 보니까 자, 다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거 원래 우리 거였고 지금 나라 만든 지 30년밖에 안 되고 자,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미국처럼 무슨 소리야? 1991년에 탈냉전 시작할 때 이미 게임 끝났어. 국가적인 영토적 완결성을 갖고 있고 근데 너네가 지금 그런 이유로 여기를 침공했다. 그거는 기존 국제 질서를 붕괴하는 네. 이거는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 러시아에서는 그 룰 누가 만들었어? 미국 네가 만들었잖아. 인정할 수 없어. 이런 각자의 싸움. 방법에서는 네. 기준에서 맞는 거 아닌가요? 각자끼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상대주의라고 하죠. 너네 그렇게 해. 뭐 너네도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국제 관계에서는 이게 힘의 충돌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부각되면서 실은 다른 나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국가가 넘어갔을 때.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83% 나오는 이유. 지금도요? 네. 전쟁 끝나고 더 올라갔습니다. 전쟁 때문에 더 올라갔죠. 일단 그 사람들이 미쳤냐? 아니요. 그냥 멀쩡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또 문화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서 정부 측에서 네. 좀 이제 이 투표를 조작이라든가 해서 인위적으로 올린 거다. 실제로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 것도 들리더라고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네. 83%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네. 그게 그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러시아 사람들은 결국 푸틴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가냐. 지금의 미국과 이쪽은 완전 선이고 푸틴과 러시아는 악이잖아요. 네. 선악의 구도. 근데 정말 100% 선과 100% 악일까요?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거 전혀 이해 안 하고 네. 그냥 데이터로만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건데.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더 큰 나라가 있는 게 바로 중국이죠.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이 그런,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 거야. 근데 옛날에 힘이 작을 땐 괜찮았어요. 네. 작은 나라일 때. 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세계 넘버원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얘기가 달라져. 그냥 니네들끼리 할 때는 괜찮은데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막 밖으로 팽창하려고 그래. 네. 이게 그 전에 이제 사이즈가 크지 않을 때는 놔뒀었는데 거기서 돈 벌 수도 있고 막 했는데 커지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서구가. 미국과 유럽연합과 등등이. 그래서 지금 이 갈등 구조가 권위주의 국가 대 이게 점점점 커지고 있고 네. 이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위협을 느낀 서구 국가들 간의 심각한 가치의 충돌. 그러면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중국에서 한다면 중국은 어떤 것들로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중국은 이제 제일 큰 게 먼저 대만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대만 원래 우리 거잖아. 그렇죠. 중국이 이제 시장 개방화되고 이제 세계 체제 들어오게 되면서 기대했던 거는 덩시어평이 앞으로 어떻게 누가 알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홍콩처럼 또는 대만처럼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화되고 구조도 좀 바뀌고 정치 체제가 바뀔 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뒤로 갔죠. 홍콩이 중국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홍콩이 문제가 되는 거죠. 홍콩이 왜 갖고 막 싸우느냐, 인권과 막 이런 얘기가 지난 30년 동안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미국이 말로만 하고 별로 액션도 안 하고. 그때는 중국이 작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커지면서 홍콩에 대해서 거의 서구의 생각과 정반대로 갔고, 이게 자, 대만 등등을 통해서 만약에 2049년에 중국몽을 얘기하는데요. 네. 중국이 세계 넘버원이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은 중국 공산당이 계속 지배하는 조건이에요. 일당으로. 그런 조건 하에 넘버원이 되면은 아마도 다른 나라들이 정치체제가 중국식으로 많이 변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넘버원의 정치체제가 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왜 자유민주 정치체제를 갖게 됐나요? 미국이 전쟁에서 이겨서 2차 세계대전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다 그냥 따라한 거죠. 그 다음에 그 힘을 갖고 그런 시스템이 괜찮아 보이니까 자꾸 따라한 거죠. 전 세계들이 벤치마크로. 만약에 세계 넘버원이 그 민주주의로 투표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게 아니고 몇몇 관료들이 계속 반복해서 선거 없이 지들끼리만 해가지고 갈 수 있다면 시스템이 뭐로 투표해? 민주주의 투표를 통해서 어떤 효과적인 통치체제를 못 만들어내는데 차라리 저렇게 하는 게 낫지라고 움직일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앞으로의 싸움, 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도 이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렇게 되면 중국이 이제 세계 넘버원이 되면 서구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던 인권, 자유, 민주주의 가치들 이게 엄청나게 퇴색하고 후퇴하는 거 아닐까라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고요. 네. 정치적이고 정치 철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거를 못하게 하는. 왜냐하면 이게 밥 먹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내가 어떤 사회에 살게 되느냐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충돌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심해질 거고, 이유가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라고 한다면은 타협을 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자.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논리고 정치 철학적인 논리이면은 안보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눌러야 돼. 그래서 이게 트럼프 때부터 시작된 건데 트럼프가 이걸 하도 먹다 보니까 이 얘기들이 잘 퍼지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바이든도, 자, 트럼프가 다 못했는데 잘한 거는 그거 하나. 이거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지지가 되게 높죠.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적인 문제, 정치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편가르기도 무지하게 심해질 거예요. 그게 실은 우리가 한 3, 40년에 봤던 냉전도 실은 비슷한 논리였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을 저희가 이제 싱가투어 2018년에 할 때부터 단순한 트럼프의 중간선거용으로 이렇게 중국을 때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세상은 완전히
편가르기로 심각하게 진행된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코로나로 가속화가 붙은 거죠. 한마디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그런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생길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더 커질 가능성. 편가르게 된다는 건 어쨌든 편이 그렇죠. 확실하게 나뉘어 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가치의 충돌로 봤을 때는 네. 이거는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러우 전쟁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이제 강도 높여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전 세계의 경제는 좀 어떤 영향 좀 받을까요? 일단은 침체로 갈 수밖에 없겠고요. 네. 경기는 둔화되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폭등합니다. 네. 폭등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청자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네. 그래서 전쟁이 언제 끝날까? 평화에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초점을 여기가 아니고요. 네. 바꿔야 돼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언제 끝날까? 언제 어떻게 될까? 제재입니다. 중요한 건 전쟁이 아니고요. 네. 제재예요. 왜요? 전쟁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장이 크게 움직인 날을 한번 보세요. 네. 전쟁을 한 날은 별로 안 움직였어요. 아이고, 야, 트럼프란다. 푸틴 전광석화처럼 또 조지아, 와, 크림반도처럼, 야, 참, 이런 뉘앙스가 컸죠. 그래서 시장은 금방 끝나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바이든하고 유럽연합이 그 러시아에 대해서 초강력 제재를 했죠. 스위프트의 은행 자금 국제적으로 결제하는 거 동결, 중앙은행 자산 동결, 막 이렇게. 그래서 시장이 화들짝 놀라버렸어요. 뭐지? 이렇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옵니다. 네. 경기 둔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푸틴도 몰랐을 거야 아마. 스위프트를 할 거라 생각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었던 거. 거의 없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가 들어가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경제 시장이 싫어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까봐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마 역사적인 되게 중요한 사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은 경제적인 논리가 우위였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이거나 제재 못한 거죠. 그런 제재를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 좋을 거를 엄청나게 안 좋을 거를 알면서도 강력한 제재를 정치적이고 지정학적 논리에 의해서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아까 탈냉전 이후에 만들었던 30년의 질서를 네. 심각한 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안 돼.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의 인플레, 뭐 경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질서 자체가 정치 질서, 국제 정치 질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한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안 돼.로 이게 위에 올라와 버린 사건이에요. 네. 지난 탈냉전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이라든가 등등등 이것들이 이 위에 올리는 사건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존 탈냉전 이후에는 9.11 테러가 나도 이라크 전쟁을 들어가도 바이 찬스 별거 아니야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니 그게 아니야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로 보는 건데 그 사람들은 지난 30년 동안을 우리가 야 이제 뭐 냉전도 끝났고 하니까 이제는 앞으로 뭐 평화롭고 전 세계가 무역으로 하고 할아버지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전 세계에 뭐 엄청 자, 편하게 그냥 뭐. 왜 역사는 진보한다 이게 나온 거야. 맞아.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역사가 진보하는 게 아니고 왔다가 또 갔다 하더라고.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가 일을 하고 뭐 거의 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지난 3, 40년밖에 경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틀 안에 갇혀가 있다 보니까 경제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90년 전에 이런 상황들을 쭉 보니까 그때는 아주 복잡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러시아에 소련에 투자합니까? 중국이 공장을 어떻게 세워요? 그쵸. 베트남에 못 가잖아. 막혀 있고 갈등 심하고 그런 가운데서 차선책으로 가야 돼. 근데 30년 동안은 그런 게 없었던 거지. 그냥 무지막하게 싼 데라면 어디든. 근데 지금 다시 그런데 가면 안 돼.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냐? 아니요. 옛날에 그랬어. 그래서 지난 30년이 이런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야가 좁아진 건데 다시 이게 거치면서 옛날로 가는 정치 경제와 지정학과 이런 생각의 차이가 심각하게 갈등을 보이는 상황으로 다시 가는데 그 양상이 좀 틀려진 거죠. 왜냐면 이제 사회주의 대 이런 뭐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권에 관한 요 얘기를 아까 제가 정체성의 충돌이라고 그랬죠. 우리 식대로 살 거야.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대표적인 그 생각이 다른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9.11 때 있었던 이슬람 근본주의 또 이란의 신정 정치 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식대로 할 거니까 건들지 마. 일단 걔네들은 그쪽은 힘이 막 엄청나게 세가지고 제국으로 가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의 문제로 좀 고쳤지만, 자, 러시아와 이제 중국은 다르죠. 전 세계로 지금 퍼뜨리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문화의 확산이 충돌로 가는. 그래서 이거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오래전에 한 사람들이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네. 사멀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앞으로의 전쟁은, 갈등은 국가와도 있지만 실은 문화 간의 문명의 충돌이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과연 서구의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그리고 인권 이런 것들은 보편적이냐라는 질문을 해요. 우린 그 안에서 늘 있기 때문에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실은 이제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과 그 유럽연합과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그리고 정말 반대는 악 이렇게 보기 좀 애매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 물론 우리는 그게 훨씬 더 익숙하고 또 우리 생각에는 최소한 이렇게는 가야 된다는 것들이 있어요. 인권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거를 찾아서 이제 특수성과 보편성을 비교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 보편성을 추구하는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저쪽의 얘기도 뭐 어느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이해하면서 가자는 건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특징이 서구가 만든 지금 사회, 미국 사회, 유럽 사회가 만점인 사회는 아니잖아.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일단 서구가 만든 이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은 서유는 미국과 유럽 등등은 개인의 자유와 그 권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실은 서구의 공리주의 막 이런 것들이 그거죠. 이기주의하고 좀 틀린 게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아담 스미스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시장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하는 것들을 총합으로 묶은 것들을 이제 사회 구성의 기초 원리로 보는데, 여기에서 어떤 개인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조금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공리주의고, 이기주의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내 것만 할 거야라는 게 이기주의인데, 이게 서구의 이 공동체를 위한 이 공리주의는 너무 지나치게 개인의 매몰돼 있다는 거예요. 네. 원자화돼 있고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공동체보다는 충돌했을 때 항상 개인의 권리가 우위인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서구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 것들을 이런 문제로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서구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정치 철학적인 논의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등등 있죠.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스티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서구의 전통적인 개인주의적인 이런 사상에 더해서 공동체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좀 조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흐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파편화되어 있고 너무 개인의 권리와 이것들이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아까 러시아도 그렇고, 자, 중국도 그렇고, 이쪽에서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쪽 사회가 완벽한 사회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대로 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실은 애매하고, 이 사람들의 주장이 나름대로 먹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정치 철학 지금 뭘까요? 공산주의인가?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공산주의로 지금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보다 중국 공산당이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 정부를 구성하고 국가를 이제 리드하는 사람들은 이 이념이라든가 어떤 사상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이게 사람들이 투표해서 만든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 사회주의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지금의 이 중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중국의 이 권위주의적인 형태의 정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차용한 게 옛날에 자기들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땅에 파묻어 버렸던 그 공자를 다시 꺼내가지고 지금 사회주의의 어떤 공동체적인 성격 플러스 신유학의 공동체적인 성격, 특히 권위주의를 옹호할 수 있는 그 이데올로기들. 우리가 전통 사회를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제 근대화되기 전에 거의 유학이 그 보편주의적인 질서였잖아요. 삼강오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되게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죠? 그런 전통적인 질서 하에서 권위주의를 옹호했던 수천 년 동안 살았던, 그게 실은 노너나 맹자나 여기 있었던 원래의 그 유학은 아니에요. 제가 전공이 한문학이어가지고 전공이 동양 철학하고 서양 철학 비교하는 거여서 처음에 그 원시 유학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한 무제 때 동중서가 이데올로기 통치를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삼강오륜을 실은 제시한 건데요.
그러니까 통치하기는 딱 좋죠. 아까 왕은 또는 대통령은 아버지야. 어디 아버지? 아버지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서구에서는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국가기구의 말을 따라야 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동양에서는 유학에서는 가족의 확장 이런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질서들이 되게 더 촘촘하고 그리고 굳이 내가 투표를 통해서 내 일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질서를 옹호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서구에 갖고 있었던 어떤 개인주의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체주의적인 것을 가미하는 이런 형식이 중국은 우리는 원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너희처럼 1인 1표를 가지고 자 대표를 선출하는 이런 보통 선거 이런 거 안 해도 돼. 우리는 인권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말이 통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고 아까 러시아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 인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실은 그래서 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는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중국이랑 살아봤잖아. 그 상황에서 5천 년 동안 같이 살아봤잖아.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한 100년 동안은 미국이랑 살아봤잖아. 근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특히 우리 초기 정부들이 이 권위주의 정부들이 군사 정권들이 했던 얘기 아시아식 민주주의는 우리가 개발 독재를 좀 더 오래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거의 경험했었고 그게 여러 가지 어떤 계기를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민주화됐고 하니까 우리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가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실은 중국한테도 코치를 할 수 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이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서구에서 지금 G7 플러스 알파로 또는 민주주의 동맹이라서 자, 그 미국과 유럽연합과 일본은 뭐 옛날부터 포함됐으니까 등등해서 한국을 자꾸 껴넣으려고 하고 이쪽으로 자꾸 오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이 경제 발전을 아주 놀라운 거를 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과거의 그 막 독재 국가, 막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민주국가로 상당히 성숙한 신국에서는 거의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그렇죠. 벤치마크. 네네. 이렇게만 바뀌어. 이렇게 했다. 한국.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 있잖아. 이렇게만 바뀌어. 중국한테도 이렇게만 바뀌어. 러시아한테도 아니면 딴 어디한테도 이렇게만 바뀌면 돼. 그리고 할 수 있어.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도 실은 기존의 옛날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좋죠. 그죠? 경험에. 그래서 자 서구에서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우리가 인정을 받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컨텐츠들이요. 우리 노래하는 BTS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 실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어떤 인권도 얘기하고 보편적으로 따질 건 따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영화들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는 이유들이 우리 드라마들 이런 문화권 안에서 외곽에서 이루어지 하지만 이게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선을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서구에서 지금 인정하고 이렇게 포합하고 가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투자기까지 그 컨텐츠의 어떤 발전 가능성은 저 되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뿐 아니라 자꾸 정치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서 앞으로의 전체 이제 국제적인 정치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이게 그동안은 무시해왔던 금융투자에서 무시해왔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러시아를 그냥 원자재 때문에 돈 벌려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제재로 착살이 나버린. 그래서 러시아 같은 나라 볼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되게 중요하게 본 거고요. 또 어떤 나라 아마 중국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내부 규제도 있지만 또 다른 나라 뭐 중남미 어떤 나라 볼 때는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내부 갈등, 혼란, 그다음에 부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원자재 가격과 또 성장과 이게 아니라 그 내면 내에 흐르고 이게 연결돼 있는 정치 경제와 어떤 국제 정치적인 그다음에 생각의 차이. 자, 이런 거를 봐가지고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많은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경제 분석한 다음에 정치적 문제가 나오면 아이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숫자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책임 방기라고 봅니다. 리서치는 그렇다 쳐. 근데 투자하는 사람은 연금이든 뭐든 간에 저런 문제 터지면 내 투자는 어떻게 돼요? 빼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설명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게 너무 경영, 경제 여기에 너무 집중이 된 30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그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 핵심이 이제 정치, 경제와 지정학 같은 국제 정치, 그다음에 정치 철학 같은 이런 툴들이 그런 그물망들이 이 문제를 설명하고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들로. 그래서 평소에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 철학, 비교 경제, 지정학 등 다양한 학문적 그물을 사용해서 분석해야 한다. 그런 얘기 해주셨던 건데, 자, 이야기가 지금 러시아, 미국, 중국을 건너서 한국의 콘텐츠까지 왔는데, 다시 이제 러시아로 잠깐만 이야기를 돌려보면, 네. 아까 전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언제까지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평화보다. 네. 그럼 제재는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를 혹시 알 수 있는 뭐 거라든가 뭐 예측하신 게 있다면? 그걸 이제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전쟁이 만약에 한두 달 안에 끝났어요. 네네. 그러면은 러시아의 제재는 철회될까요? 유지될까요? 더 심화될까요? 심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끝나니까. 어. 전쟁이 길어지면 또 심화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저는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악화되거나 최소한 유지되거나 더 악화된다 보는데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이 잔인한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죠. 제재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아직 파악도 안 됐고, 맞아. 그죠? 그래서 지난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제재는 계속 악화돼 왔어요. 그거는 끝났는데 네. 지금 이것도 전쟁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건데 네. 끝나면은 발의를 하고 우크라이나나 뭐 서방에서 발의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못 하고 있는 거고 네. 시간이 필요한 거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돼요. 네. 몇 년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제재를 더 강화하겠죠. 지금 제재했다가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재가 금방 끝날 거다라고 전쟁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럴 수 있어요. 전쟁 끝나면은 돌아오겠네. 근데 저처럼 아니 전쟁 끝나고 나서 제재가 좀 더 심화된다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부담은 올라갈 수 있죠. 3월, 4월에 이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게 된 이유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입니다. 처음에는 전쟁 이거 뭐 오래 가겠어? 뭐 간다고 그래도 뭐 한두 달 가면서 끝나겠지.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지 했는데 네. 전쟁 끝나도 제재는 계속 되겠네? 저기 잔인하게 저거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고 그러면은 앞으로 특히 이 싸움이 그냥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한다면 야 그러면 이쪽의 제재와 이쪽의 불락화 이런 것들 되게 심해지겠네? 공급망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러프하게 그냥 나이브하게 본 분들은 아 이거 금방 끝날 거야 하고 놔뒀는데 좀 빠른 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인플레가 오르고 금리가 튈 거고 주가도 그렇고 도망가야겠네. 투자 판단에 이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면요. 제재가 그러면 좀 줄어드나요? 그래서 전쟁도 장기화라기보다는 네네. 제재가 서방의 제재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푸틴은 여기서 만약에 평화회담 해가지고 그냥 대략 끝나고 오면은 뭐가 되나요? 얻은 게 있나요? 아까 처음에 우리 지금 했던 것처럼 얻은 게 없죠. 제재는 엄청나게 세졌고 그래서 이만큼의 이 제재를 상쇄할 만한 뭔가를 얻어내야 돼.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영토라든가 우크라이나 남부라든가 네. 그거 할 때까지 안 끝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는 거죠. 어떻게 초점은 제재라고. 푸틴의 입장에서는 끝낼 수 없는 상황일 수 그렇죠.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방송에서 아니라 이제 김갑수 의시인이 한 물어보셨다. 그래서 네. 지금 전쟁이 끝나려면 좋은 방법이 하나 없겠냐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다 철회한다. 그러면은 푸틴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양쪽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 돼요.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중에 그럼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남부하고 이쪽 라인을 프림반도하고 이제 돈바스하고 남부 쪽 장악해서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타격을 주는 거죠. 이제 찢어가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전선이 저는 몰도바로 확대될 것 같고요. 다른 이 CIS 국가 중에서 자꾸 서방으로 아까 우리끼리 가려고 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면 배신이야. 배신이야. 대신. 이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너 형제인데 배신이야? 이거잖아요. 네. 배신자는 죽어 이제. 배신자들한테 계속 할 것 같아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확대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나토 회원국인 뭐 에스토니아나 일로 넘어가면은 그런 나토랑 전쟁이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고요. 네. 기존에 있는 이 유라시아 쪽에 있는 CIS 그게 몰도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몰도바가 딴짓하면 그다음에
그다음에 조지아도 그렇고. 자, 아마 이쪽이 다시 한번 이슈가 우크라이나 끝나더라도 그 다음에 개선할 것 같고, 이 CIS 나라들은 아마 중간에 눈치 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주. 이런 상황들이 러시아 주변의 상황을 되게 혼잡스럽게 계속해서 만들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지금 센터님 말씀 들어보면 전쟁이 조금 어느 정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하다 보면 뭐 원자재라든가 에너지, 식량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급등했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투자 포인트로 삼아서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랑 뭐 거기 관련된 뭐 투자 관련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인플레이션, 유가가 지금 한 110달러인가? 몇 배씩 갔다가 100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 거냐? 그러면은 지금도 막 따라서 사야죠. 그런데 한 이 정도에서 90에서 100달러, 110달러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면 더 메리트는 없죠. 그렇죠. 저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떨어지지가 않을 거고, 90에서 110달러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지 150달러로 급등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아까 미국과 유럽연합 등등의 이제 서구의 민주주의 동맹, 우리도 가입돼 있죠. 제재를 하죠. 러시아와 중국이 또 한편으로 막 막아서고 있죠. 그런데 인도를 필두로 한 신흥국들이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아프리카 이런 신흥국, 인도네시아 신흥국들이 제재 동참을 안 해요. 오히려 인도는 야, 우리가 그 러시아에서 루피로 루블로 원유를 사오는, 루블 직접 결제를 통해서 사오는 식으로 원유를 사오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도가 미국이 원했던 러시아를 둘러싼 이런 강력한 제재가 아니고 이게 자꾸 빵꾸가 나는 거죠. 특히 이 인도 같은 신흥국들은 야, 그거 선과 악의 전쟁은 아니지. 아까 말한 대로 강대국끼리 너네끼리 이거 아니야. 옛날에도 봤던 것처럼 우리 거 관여 안 해. 그리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실용주의적 이렇게 나가니까 이러면서 러시아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제재까지 다 됐으면 유가는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풀어지면서 아마 지금 떠다니는 러시아 유조선 중에서 해상에서 이제 기름통에다가 러시아 거 49%, 나머지 거 섞어가지고 러시아 거 아닌 것처럼 하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니까 그나마 지금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전 세계가 막 미국이 압박해가지고 막 러시아 완전 제재 이렇게 할까요? 통할까요? 안 통해요. 지금 그것까지 염두를 이제 우리가 국제정치 구도로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대로 된다면 유가 급등보다는 100달러, 110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반대로 이제 이란과 베네수엘라 뭐 단어 어렵겠지만 이런 거 좀 들어오고, 셰일가스, 셰일 개발 좀 더 하고, 뭐 사우디나 이쪽한테 좀 끌어오고 등등을 통해서 이거를 맞추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투자하실 때 이제 그러니까 유가가 이 왜 움직이냐가 옛날에는 수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재라는 게 확 생겼던 이게 정치적인 이유죠. 그동안은 30년 동안 생각도 못했던 이렇게 큰 나라를.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겠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가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그러면 중국은 제재할 날이 올까? 저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중국 투자 많이 했잖아요. 채권은 중국 투자 잘 안 해요. 그다음에 대체 투자, 인프라 투자 이런 거 있죠. 전 세계 뭐 이것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주식만 해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채권과 이제 여기는 만기가 막 5년, 10년, 20년이에요.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내가, 그죠? 이자 받는 거니까. 주식은 하는 분들이 내가 뭔지 알아. 오케이. 리스크가 뭔지는 아는데 나는 오늘 들어가서 내일 빠져나올 거야. 돈 벌어서. 이게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당한 게 몇 년 동안 당했잖아요. 규제와 뭐와. 근데 거기다 보니까 러시아까지 야, 이거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서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신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나름의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외부의 이런 투자가 상당히 좀 둔화되는 가운데 내부의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로 막 움직여지고 있는 시장이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시장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 투자 리스크가 되게 높아졌다.